와서 못 논대요. 아, 자, 보시죠. 103쪽에 백석입니다. 아주 유명한 백석을 정말 백석은 잘생겼죠. 거기 104쪽에 보면 잘생겼어요. 백석 나오죠. 네. 그 당시에 이게 좀 30년대 뭐 이럴 때 얼굴이에요. 현빈 요즘 말하면 현빈 뭐 그런 얼굴이잖아요. 원빈, 현빈. 정말 잘생긴 얼굴이. 그래서 백석을 모방한 신이 누구죠? 윤동주가 백석의 시를 필사한 거 아세요? 백석의 시를 필사했다니까. 윤동주 시인이 백석의 시를 좋아해서. 그래서 백석의 시의 특징이 윤동주에 잘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백석 좀 볼까요? 102쪽부터 볼게요. 기념병 시집 사슴과 기행시편 만주시편으로 시사에서 족적 발자국을 남겼고요. 이제 백석은 자 여기 보세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의 반열에 올라요. 여러분 윤동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백석이 훨씬 더 유명합니다. 윤동주도 물론 유명하지 않은 건 아닌데 백석의 시 보면 진짜 대단해요. 이 시 쓰는 거 보면. 자, 그래서 뛰어난 시적 재능, 한국지역의 토착 정서에 기반을 둔 감수성. 천재시인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결벽증이 있었고 연애 스캔들 등으로 문단해서 화제의 중심이 되었어요. 여자가 관계가 복잡해요. 네, 보니까. 맞아요. 여자 관계 복잡한. 얼마나니까 여자들이 들이대. 그렇죠. 얼굴이 보통 잘생긴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만주 이주시. 근데 이 백석은 되게 오래 사는 거 아시죠? 백석이 1912년생이잖아요. 1912년생인데 1996년에 들어갔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12년생이면 한 80한 4세 뭐 정도 되지 않나요? 오래 사신 거죠. 그 당시에 그걸로 따지면 요즘으로는 100세가 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백석은 이제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독특한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두는 글자가 두 번째 단락에 보세요. 자, 뭐 새로운 영역을 했다 어쩌고 나오죠. 자, 밑에서 넷째 줄 그의 문학은 인생의 극적인 부침 작품 속에 긴밀하게 반영되는 면모를 보여줍니다. 자, 부침이 뭐예요, 여러분? 부침이 뭐예요? 이게 부침개 부침이에요? 부침이 뭐예요? 깊을 침자예요? 이게 아니라 부침을 알아두셔야 돼요. 뜰 부자에 이런 걸 알아야 한다니까요. 가라앉을 침자예요. 뭔 소리냐? 가라앉을 침. 부침이라는 거는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 이해가요? 네. 그걸 부침이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시험에 저는 이런 것을 내면 좋겠어. 그 시험 교수님들이 부침을 한자로 쓰시오라든가 뭐 부침의 뜻이 뭔가. 뭐 김치전 뭐 이렇게 쓰면 안 된단 말이야. 쓰는 거는 좀 읽는 거는 읽는데 쓰는 거는 좀. 그러니까 방송대 문제가 방송대 지식이 습자 지식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학기가 되면 뭘 공부했는지는 생각이 안 나고 무슨 과목 배웠는지 생각하는데 3박 4일 걸려. 무슨 과목을 배웠는지도 생각이 안 나죠. 자, 보세요. 어쨌든 그래서 자, 뭐 제가 8개 학과를 졸업했으니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방송대 생리를. 자, 하여튼 부침 알겠죠? 오르막과 내리막이 엄청난 시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석 오른쪽 103쪽 보세요. 백석은 필명이에요. 백석은 필명. 뭔지 알겠죠? 작품을 쓸 때 이름이라. 본명은 뭐예요? 거기 나왔네. 백기행이에요. 백기행. 근데 백기행보다 백석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1912년 이렇게 나왔죠. 정주에서 여러분 정지용 시인이 1902년생이에요. 참고로 알았어요. 정지용이 190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늦게 태어났어요? 10년 늦게 태어났는 맞죠? 아까 정지용 했잖아요. 제가 첫 번째. 그래서 김소월의 모교이기도 한 오산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어요. 그 다음에 결벽적인 성격이 많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아오야마 학원에서 영문학을 공부해요. 장학생으로. 그리고 조선일보 잡지 여성 편집부에 근무했고 정주성을 발표하면서 등단했고요. 자, 여성 박경련을 만나요. 이듬해 36년 대표십 사슴을 간행하고 김자야와 동거를 시작해요.
김자야. 자, 같은 해 조선일보사를 사직하고 함흥 영생고보 영어교사로 부임했고요. 1937년 박경련이 백석의 친구인 신현준과 결혼한 소식이 문단에 퍼지자 백석도 고향 정주로 가서 부유한 집안의 여성과 결혼했지만 곧 헤어집니다. 그래서 1938년 다시 제자의 누이에게 청혼하나 김자야와의 동거를 이유로 거절당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사직하죠. 또 김자야와 청진동에서 동거 복잡하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해요. 또 이제 근무를 시작하고 모 여성과의 파혼 소송을 거친 뒤에 이제 또 만주행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백석은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이걸 좀 설명을 좀 해야겠다. 백석 시인은 이걸 좀 필기하고 설명드려요. 자, 백석은 이렇게 쓰세요. 자, 1930년에서 1939년. 자, 요때는 국내 활동을 해요. 자, 1940년에서 1945년은 만주를 유랑해요. 떠돌아다녀. 만주 유랑해요. 그 다음에 1945년에는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 후에 고향에 돌아와. 귀향. 자, 1948년에서 1962년까지는 또 어떻게 하느냐? 북한 체제 문학 활동을 또 해. 자, 그러다가 1962년에서 66년까지 또 어디 살아요? 북한에 살아요. 독특해 안 독특해?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살았다니까 실제로. 여기 보면 이 백석 시인은 해방 국내에서도 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상반기에 지금 딱 떠오르는 게 그 길상사를 가서 문학기행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상반기는 저 길상사 갔다 왔어요. 아니 친구들하고. 길상사를 안 갔어요. 안 가보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저도 아니 그래요? 한 10번은 갔다 아니 왔는데 거기 요정짜리 대원각 요정짜리 아니, 그러니까 길상사. 아니 우리가 길상사를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백석과 관련된 제가 좀 설명을 거기는 뭐 비싸지 않으니까 뭐 그냥 1,000원인가 내 1,000원 냈어. 아니, 모여서 가는 걸로 하시죠. 뭐. 제가 하여튼 저기 가이드를 좀 해드릴게요. 자, 하여튼 이렇게 나옵니다. 백석. 그러니까 길상사 갈 수는 있는데 그냥 문학에 대한 베이스가 없이는 가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길상사와 관련된 이제 백석의 이야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 나중에 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해드릴게요. 하여튼 그래서 이 백석 시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이해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103쪽 마지막 단락 이상이 백석이 만주를 떠나기 전까지 이력이다. 지금까지가 백석은 가난하고 소외된 존재에 대한 연민. 자, 요게 이제 밑줄서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103쪽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 첫째 줄부터 밑줄 치라고요. 백석은 자 뭐라고 넣었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존재에 대한 연민, 유년 시절의 공동체 체험, 풍속의 풍부한 재현, 평북방언 뭐 나오죠? 후각과 미각 이미지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개성과 형상화가 탁월했다. 여기까지 있죠. 뒤에 가서 이제 작품을 들어가겠지만 백석이 시는요 너무나 멋있어요. 시가 정말 남자가 읽어도 반할 정도의 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백석은 거기 보면 보세요. 아까 윤동주 제가 이야기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게 나오나 안 나오나 보세요. 각광을 받았는데 세 번째 줄 봐봐요. 104쪽에 그의 시집 전체를 필사해서 간직했던 자 윤동주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윤동주가 백석의 영향을 받았다니까. 나오잖아요. 연대 창작의 전범이다. 그리고 한국 최고의 아름다운 시인이라는 영예까지 누렸어요. 그리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요. 한 직장에 오래 있지를 못해요. 이 백석은요 직업이 한 15가지 돼요. 막 농부도 하고 막 뭐 세관원 일도 하고 교사도 하고 기자도 하고 정말 다양한 일을 합니다. 백석. 그리고 김자야와 동거 생활했고요. 당대 사회가 남성의 넘겨보세요. 넘어가세요. 혼외 이성관계에 대해 관용적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성관계는 상당히 좀 독특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새 같은 뭐 완전히 매장되는 그렇죠. 요즘 같은 매장은 정말 좋은 딱 가사는 기가 막히게 가사는. 이야기하셨네요. 가사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딱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좋아요. 돌팔이를 쓰는 거지. 요즘 같으면 이건
요즘은 하여튼 그 당시니까. 자, 그래서 백석의 시는요 어떻게 보느냐, 국내 시대와 만주 시대가 봐요. 그래서 보는데 이 국내 시대는 당연히 만주 이전이죠. 만주 가기 이전. 그러니까 만주 시대는 1940년부터 이제 시작이 1940년부터 시작이 되고 시작이 됩니다. 그런 이제 만주 시대의 그런 시기가 시작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석은 이 국내 시대와 만주 시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 간다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105쪽에 보세요. 그 세 번째 단락 보셨죠? 105쪽의 세 번째 단락. 이렇게 만주로 건너간 백석은 1940년 나와요? 네. 자, 이렇게 제가 왜 쓴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거예요. 뭐 근무를 시작했고 6개월 만에 사직하고. 이 사람은 한 직장에 오래 있지를 못해. 보통 이제 막 한 공무원들 막 30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있지를 못했어요.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작품들 써요.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조선인들과 철저한 거리를 두었다 이런 말 나오죠. 조선인들과. 그리고 대인 관계를 비난했고요. 조선의 문담과는 또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뭐 귀농이란 말이 있죠. 귀농. 네. 귀농. 그러니까 농사도 지었어 이분은. 흰 바람벽이 있어. 뭐 이런 작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41년에 30세 때 평양의 변호사의 딸 문경욱과 결혼했다가 보세요. 이게 31세 또 이혼해. 그렇죠. 이 시기에 안동 세관에서 또 근무해.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직업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지. 그리고 44년에는 또 강제징용을 피해서 광산에 가서 광부 생활했대. 광부 생활했다는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만주 시절에서도 대인관계 기피증. 그러니까 얼굴 보면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좀 대인관계가 좀 안 좋았대요. 그리고 혐오증, 세속, 가난과 고독, 결혼 실패 이런 것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밑에는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백석의 시들은 이렇게 상당히 좀 독특한데 나머지 좀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제 어디를 가냐면 106쪽의 마지막 줄부터 볼게요. 이후 펼쳐진 백석의 생애에는 현대 창작을 적고 북한 체제 내에서 허용된 뭐라고 나왔어요? 문학 활동을 다. 그러니까 북한과 수능을 했다는 소리에 이런 걸 좀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한다고 배우실 건데 체제 수능주의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체제 수능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친일 있죠, 친일. 그것도 체제 수능주의야. 그럼 북한 친북도 보겠어요. 체제 수능주의가 되겠죠. 이런 용어가 있어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문학에 쓰는 용어예요. 체제 수능주의를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연금 조치를 당하고도 자신에게 제재가 되는 가운데 번역. 그래서 백석의 시가 이렇게 이제 북한하고 또 연결돼 있고 막 그래가지고 아마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는 백석 시가 별로 안 나오죠. 고등학교 이제 요즘에는 좀 이제 나오는데 저희 세대 막 옛날에는 백석의 시들이 거의 안 나왔었어요. 운동주 시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북한 문단은 자취를 감췄고요. 96년 타계하면서 부인에게 모든 원고를 불태우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백석의 시는 좀 이따가 제가 이제 할 이야기 너무 많은데 작품을 들어가면서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백석의 시의 특징들은. 자, 이제 작품 세계의 특징. 백석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백석을 어떤 평가를 하느냐? 자, 여러분 저항시, 이육사 윤동주 다 알죠? 백석은 어떤 시인이라고 할까요? 백석. 이 방송에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백석은 어떤 시인인지 혹시 아세요? 이차적 저항시인이요. 자, 2차적 저항시 일제의 파괴되기 이전에 자, 이걸 다룬 시냐. 백석의 시를 보면요, 여우 난골족 이런 게 있거든요. 여우가 막 지나다니는 그 산 속에 가족들, 여우 난골족이 있어요.
이런 거 읽어보면 우리가 일제 파괴되기 이전에 어떤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거를 일제가 파괴를 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1차적인 의미에는 저항이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우리가 순수한 것만 썼다고 저항신이 아닌 게 아니라니까. 1차적인 거에는 저항이 없는데 속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백석을 2차적 저항신이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진짜 학계에서 쓰는 말이에요. 2차적 저항신. 많이 멋있지 않아요? 2차적 저항. 근데 좀 예. 모순 같은데. 어떤 게 모순이에요? 저기 질문해. 저항신하고 예. 지금 2차적 저항신하고. 체제 수능주의인데 예. 저항하고는 완전히 모순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백석의 시가 저항신이라고 하는 거, 저항신이나 체제 수능주의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체제 수능주의는 친일도 체제 수능주의고 친북도 체제 수능주의인데 이 사람은 어차피 고향 자체가 북쪽에서 태어났잖아요. 이 사람은 그 남쪽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북쪽에서 태어났고 그 체제 수능주의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친일을 하거나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체제 수능주의라는 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북한 그렇죠. 그렇죠. 북한 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말하다는 의미. 그러니까 체제 수능주의라고 하는 게 친일을 또 의미하지만 그런 것. 백석 씨는 이제 예,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보. 어쨌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는? 자, 이제 지금도 나갈게요. 그래서 이 백석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 위에는 건너뛸게요. 건너뛰고 자 첫째부터 이제 이걸 알아둬요. 첫째 동그라미 있어요. 첫째 찾으셨어요? 107쪽의 마지막 단락 첫째 찾으셨어요? 예. 네, 동그라미. 자 첫째에 속하는 작품자 여우 난골족 고야 넘은지 우리 나왔죠? 여우가 돌아다니는 그 뭡니까 골짜기에 있는 부족 이런 뜻이에요. 여우 난골족이라는 뭔 말인지 알겠죠? 고야는 옛날 밤 이런 뜻이겠죠. 이런 작품 속에 있는 것은 고향을 떠올린다는 건데 자 여기도 밑줄 치세요. 유년기의 아동을 화자로 삼았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유년기 아동. 그리고 친척이나 마을 주변의 다양한 인생 역정을 유머러스하게 아주 웃기게 표현하고요. 연민적인 시각에 소개하고 있다는 거. 아까 다 설명했죠. 평북방언, 고차거, 고어, 토차거. 그 다음에 이제 백석의 시의 특징이 뭐냐. 자 여기 이거는 저기 형광펜이 있거나 밑줄 치세요. 네 번째 줄 108쪽 미각, 후각, 촉각 이미지를 구사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좀 이따 작품에서 들어가면 말씀을 드릴게요. 작품에 들어가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거 빨리 하다 넘어갔네. 107쪽에 밑에서 둘째 줄에 자 유년기의 아동을 하자로 삼은 점 밑줄 쫙 쳐보세요. 유년기의 아동을 하자로 삼은 점. 자 유년기 아동을 하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 유년화자라고. 여기까지 알겠죠? 유년기의 아동을 화자로 삼았잖아요. 유년화자 나오는 말 쓴다고. 되셨죠? 여기까지. 자 다시 108쪽. 근데 요 난골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둘째. 자 108쪽에 거기 두 번째 단락 둘째 동그라미 치세요. 자, 둘째 뭐라고 나왔어요? 비군이 여자 스님을 비구 남자는 비구고 여자가 비군인 건 알죠? 예. 비군이 여승 주망집의 접대 여성 주인집을 통영이 그렇고요. 떠나는 식모살이 소녀 8원 방 안에 기어 들어있는 거미 모자 여러 작품들이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조용히 살아가는 구석진 공간 소외 계층 동물 곤충을 또 소설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둘째는 뭐냐면 둘째는 다시 말해 둘째 동그라미 쳤잖아요. 거기다 좀 필기하세요. 가난하고 후회되는 것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나타내는 연민의 정. 자, 뭐가 이런 것을 나타내? 둘째가 가난하고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뭐의 정? 연민의 정을 나타낸다. 그 혹시 백석의 여승이라는 시를 아시나요? 백석의 여승 모르시나요? 제가 나중에 백석의 여승을 유튜브에서 좀 찾아서 보내드릴게요. 너무나 멋진 시예요. 이 백석의 여승 시는 그런 시거든요. 여승이 있어. 근데 그 여승을 딱 보면서 이 여승의 과거를 막 이야기를 해요. 남편이 막 노름판에 막 미쳐가지고 집에 갔다가 나가서 안 들어오고 자기 딸 하나 있는데 딸은 이 자기보다 일찍 죽고 그래서 자기가 결국은 여승으로 될 수밖에 없는 과정. 이런 걸 써놨는데
그게 한 10여 편밖에 안 돼. 그 줄이 얼마밖에 안 돼. 근데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백석의 시를 보면 여성이 너무나 멋집니다.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백석의 작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 둘째 부류가 그런 거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109쪽 보세요. 세 번째 줄, 세 번째 동그라미 광원, 산, 비 등이 있다. 가능한 설명을 배제한 채 사물이나 인물을 풍경적 화법으로 그려내는 단영시다. 그러니까 풍경화적인 화법으로 그려냈다는 거예요. 풍경화적인 화법으로 그려냈다는 그런 작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석의 시들은 이제 이런 게 있고 또 네 번째가 또 있어요. 그 네 번째 있죠, 그 밑에. 자, 시인과 세계의 갈등 구조가 잘 드러내 있는데, 자, 정말 백석하면 빼놓을 수 없는 시가 뭔지 아세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정말 이 시는 너무나 유명해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들이 그런 그 나타났는데 갈등 구조예요. 시인과 뭐의 갈등? 세계의 갈등. 자, 그래서 만주 시절로 이제 넘어갈게요. 만주 시절에는 작품 세 개입니다. 자, 이 만주 시대는 자, 이것도 좀 필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백석은 할 얘기가 되게 또 많아요. 자, 백석의 만주 시대를 좀 설명해 보죠. 자, 이 만주 시대는 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는 첫 번째는 목가적이고 동정적인 중국의 풍경. 자, 두 번째는 이 자성시대 한자로 써드릴게요. 자성시 부류의 작품군. 자, 이 성자가 뭐냐면 살필 성자입니다. 한자에서. 자성시란 말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윤동주의 시가 백석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길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자성시 아니에요? 자성시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하면서 나오잖아요. 이런 게 다 자성시라니까. 백석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윤동주가 백석의 영향을 받았다. 확실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만주 시절에 이런 작품들이 있었는데, 자,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나와요. 볼까요? 109쪽 2번. 만주 시절의 작품 세계. 40년부터 시작된 만주 시절에 나오죠. 여수. 여수가 뭐예요? 여수가 뭐예요? 여수 밤바다는 아니겠죠. 나그네 여자의 근심 숫자입니다. 나그네의 근심이라는 뜻이에요. 나그네의 근심. 여수. 감상은 알겠죠? 근데 이 감상은 예술 작품을 감상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예요? 감상이 뭐냐? 센티멘탈하단 말 들어봤어요? 낙엽만 봐도 슬퍼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감상이에요. 이 감상이라는 거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별거 아닌 거 보고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경우가 많죠. 감상이라는 게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되게 좀 별거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 눈물을 여러분 되게 감성적인 경우 있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의 생활상에 대한 관찰, 감상, 자성시 이거 설명한 거 나오죠? 자, 넘겨보세요. 백석이 만주에 가서 그린 중국은 급조된 일제의 그 뭡니까 괴뢰국, 즉 현대 만주국 세계가 아니었다. 가난하고 소박한 생활을 하고 있으나 유유하고 따뜻함이 고대 성인들의 덕을 간직하고 있는 서민의 모습을 그렸다. 고대 중국의 현자들의 이미지를 투사시켰다는 거예요. 고대 중국의 현자들. 고대 중국 현자들이 많았죠. 공자, 맹자, 뭐 노자, 장자 다 현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작품이 있고 그 다음 단락 국내 시절 시편에서 노래한 바 있는 귀농의 꿈을 현실로 한 작품 귀농도 썼어요.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작품들이 있다. 자, 그래서 111쪽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111쪽에 보면 111쪽 보세요. 이 부류의 시에서는 사슴시대의 시작 스타일 대신 평이하고 호흡이 긴 구문을 이용해서 이야기형으로 독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기 형태로 독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 최고의 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란 말의 이게 뜻이 뭔지 아세요?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이게 뭐냐면 남신의주에 신의주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신의주 남쪽. 신의주 남쪽이에요. 유동이라는 지역에 박시봉방이라는 건 뭐냐면 박씨의 집에서. 그러니까 이 뭐냐면 백석이 남신의주 유동이라고 하는 박씨의 집에서 새를 사는 모습, 그런 걸 시를 쓴 거예요. 이게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자, 여운안골족부터 이제 보면 여운안골족이라고 있네요. 여운안골족 보세요. 이 여운안골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우가 뭐 다니는 그런 지역이에요. 보세요. 이거 다 읽진 않겠습니다. 명절날 나는 엄매 아베 따라 우리 집 개는 나를 따라 진할머니가 있는 큰 집으로 가면, 이 써놨죠. 제일 처음에. 그러다가 뒤덮여 보세요. 이 시에서 하이라이트는 어디냐? 이 시에 아까 백석의 특징은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뭐가? 미각, 후각, 촉각이 많다고 그랬죠. 아까 했잖아요. 네. 그렇죠? 보세요. 그게 나온 거 어디 볼까? 자, 거기 112쪽에 하나, 둘,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두 번째 줄. 자, 112쪽입니다. 이 그득히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인간들에 모여서 방 안에서는 새 옷에 내음새, 동그라미 쳐봐요. 내음새란 말 있을 거예요. 또 인절미, 송구떡, 콩가루, 찰떡에 내음새 동그라미 쳐봐요. 자, 냄새니까 무슨 각이? 후각이에요. 후각. 또 끼대의 두부와 콩나물과 뭐 볶은 잔디와 고사리, 도야 모두 찬 것도 있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음새가 막 나오잖아요. 후각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발달했다. 맞죠? 후각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발전했다는 시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석의 시들이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석의 시는 그런, 거기 그 어디냐, 113쪽을 볼까요? 113쪽에 보면 화살표에 보면 신리, 고무, 딸, 이녀, 작은 이녀 이렇게 써진 거 있죠. 예. 이런 고무가 고모예요. 고모 알죠? 고모를 이렇게 고모라고 쓴 겁니다. 신리, 고무. 그래서 이제 백석의 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규칙적인 문장 구조와 리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문장 구조와 리듬.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를 드러내고 있다. 뭐 여기는 엄청나게 막 길게 써놨는데 뭐 그런 내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4쪽 보세요. 114쪽에 보면 거기 3년부터 볼게요. 세 번째 단락부터. 잘 찾으셨죠? 백석이 지어내는 것은 근대인이 상실해가고 있는 농촌 공동체 화목함과 풍성함, 잊혀져가는 향토 풍속과 언어들이다. 밑줄 쫙 치세요. 백석이 재현해낸 것은부터 언어들이다. 자, 백석은 무슨 시인이라고요? 백석은 아까 무슨 시인? 저항시. 아니, 그냥 정시면 안 되죠. 2차적 저항시. 2차적. 네, 백석은 저항시는 틀려요. 2차적을 써야 돼요. 왜냐면 백석의 시는 겉보기에는 저항시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제 파괴되기 이전에 원형 공동체를 이야기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뭘 썼나? 이 앞에다 2차적 저항시이다. 그러십시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남신의 유동 박시봉방이 있는데 이 시가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죠. 어디에 있느냐? 자, 아까 안 가보셨다고 그랬죠? 길상사에 감이 있어요. 길상사에 감이 있어요. 자, 길상사에서 이게 이제 옛날에 요정이었죠. 이거 대충은 아시죠? 대원각. 예, 그렇죠. 대원각 요정이었어요. 이게 요정이었는데 백석이 이제 거기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기생 그 김영한이 있었어요. 김영한 여자 김영한이 있어서 김영한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뿅 가는 거죠. 첫눈에 반해요. 반했는데 이미 백석은 부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있었어요. 그래서 백석이 이제 이 김영한하고 같이 한번 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김영한은 여자다 보니까 여자의 마음을 아니까 안 가죠. 안 가요. 그 백석하고 같이 안 가는데 이제 그때 어떤 그 감정을 쓴 시가 바로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그러면 보세요. 이 나타샤는 누구냐? 김영한을 가리키는 것이고 흰 당나귀는 뭐냐? 당나귀가 왜 흰색이냐?
흰 눈을 맞은 당나귀라는 뜻이에요. 흰 눈을 맞고 있는 당나귀. 되게 서정적이지 않나요? 흰 당나귀라는 게. 흰 당나귀. 그러니까 나타샤는 이제 우리가 마돈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인을 이렇게 좀 멋있게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가난한 내가 찾으셨어요? 114쪽. 네.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 나타샤를 사랑을 하고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출출이가 뱁새라고 써서 뱁새. 이 뱁새가 우는 깊은 산골로가 마가리. 이 마가리가 뭔지 아세요? 오두막이 오두막. 오두막의 이제 평안북도 사투리입니다. 마가리라는 게 오두막이에요. 영어로 커티지라고 하죠. 커티지. 오두막. 캐빈. 뭐 이런 단어죠. 그래서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렵다. 이렇게 써놨죠?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보니.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와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게 아니고 세상 같으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내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 응앙응앙 울 것이다. 이렇게 써놨죠. 어때? 시가 되게 좀 동화적이지 않나요?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눈이 흰 당나귀라고 하셨나? 아니 그러니까 흰 눈을 눈이 흰 당나귀가 아니라 흰 눈을 흰 눈을 막고 맞은. 있는 당나귀가 흰 당나귀라고. 눈이 흰 눈을 맞은 흰 눈을 맞은 당나귀. 네, 됐죠? 그래서 이 시는 이렇게 써보세요. 나약한 이 시는 뭐냐? 인간이 그리는 동화적 이상향이에요. 백석의 시에서 한 편만 골라라. 백석의 시에서 한 편만 골라라 하면 나와 나타샤 흰 당나귀 저는. 또 한 편을 골라라 뭐예요? 여운 안고죠. 여승. 아 여운 안고일 쪽은 그렇게 안 들어가고요. 여승이에요. 여승. 여승 꼭 읽어보세요. 너무나 멋있어요. 백석의 시에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그래서 그 김영환이 이제 나도 대원강을 팔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1조 원에 가까웠어요. 한 8천억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 김영환이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이제 8천억을 이제 그 백정 그 스님 법정 스님에게 이제 드리잖아요. 헌사하면서 이 8천억이 이렇게 이야기돼요. 이 8천억은 백석의 시 한 줄 값도 안 된다. 백석의 시 한 줄 값도 안 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8천억은 부사하고 800만 원도 그런 생각 들겠어요? 근데 참 사람이 참 무섭죠. 백석시 한 줄 값이 안 된대. 지금 여기가 빌상사가 조단이 될걸요 아마? 지금 값어치 따지면 그 당시에 8천억 뭐 그랬다는데. 그게 이제 지금 예, 그 빌상사. 불교 쪽 거기에 이제 그게 그렇죠. 그쪽으로 간 거죠. 이제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요정도 있지만 거기 가 보면 불교적인 어떤 그 다 있어요. 법당도 만들어 놓고 다 해놨어요. 성전 스님 책이 잔뜩 있던데요. 예, 옷도 있고. 예, 그렇죠. 무소유해갖고 옷이 예, 막 다 뜯어진 거 있어. 그래서 이 대중적 인기를 받고 있고 여기 나오죠. 백인 여성 나타샤가 김영환인 거예요. 흰 당나귀를 타고 눈이 쌓이는 밤 깊은 산골로 들어가는데 그곳은 넘으세요. 뱁새 나 이야기했죠.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흰 눈에 덮인 마가리 오두막 나왔죠. 반려마인 흰 당나귀는 눈 오는 밤 산길 오르는 것이 좋아서 응앙응앙 어여쁘게 운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매우 좋아하는 이 동화는 낭만주의적 세계관의 극치를 드러낸다. 이게 나왔죠? 근데 작가론적 관점에서 보면 백석의 그 상처 같은 것이 선명한 형태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석이 뭐라고 그래요? 산골로 가는 건 세상한테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같은 것은 더러워서 버리는 것이다. 이 표현 되게 멋있죠. 그래서 그런 그 어떤 대립 구도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맑고 가난한 시인이잖아 자기는. 또 세상은 어때요? 더러운 세상. 그러니까 이 햄릿이라는 그 뭡니까 세익스피어의 작품에 보면 햄릿 알죠 햄릿. 네. 햄릿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해 햄릿이 The time is out of joint to curse by the rebel I was born to set right. 아이고. 뭐냐면
해석하기 힘드네.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었구나. 저희는 그 영문학 공부하면 뭐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세익스피어의 작품 중 4대 비극 중 하나를 선택해서 원문을 60편 이상 쓰시오. 이게 시험이에요. 원문을 60편 이상 쓰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순 무식해야 돼요. 영문학.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었구나. 햄릿의 대사예요. 오 저주받을 운명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어때? 백석의 생각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나는 아주 순수한 사람이야. 세상은 더러워. 내가 태어난 것은 이 더러운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태어났다는 거. 멋지지 않습니까? 표현이. 자,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정말 시들이 멋있어요. 읽어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나머지 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117쪽에 그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야밤에 폭설이 쌓이는 산골로 들어가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다. 맞죠? 눈이 깊은 벽지산골 오두막으로 가서 생계를 꾸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아무리 백석이 씨를 좋아하더라도 이렇게 가난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내와 폭설로 둘러싸인 산중에서 유배생활 같은 인생을 보내고 싶은 여성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뭐 김영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안 간 게 아니라 부인의 입장 때문에 안 간 거예요. 그렇게 그러고 싶었겠지만 아마 백석 자신도 동화를 현실화할 생각은 전혀 없었을 것이다. 하여튼 백석의 시가 어때요? 되게 낭만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읽어보시기에? 그렇죠? 그런 시가 있고요. 해우라는 건 뉘우침이에요. 뉘우침. 해우가 어려우면 뉘우침이라고 쓰세요. 한번. 갱생, 다시 삶. 여기 갱생을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써요. 요 단어는 고칠 경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시 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자. 이걸 읽을 땐 경생이란 무식하다고 그래요. 경생이 아니라 뭐라고요? 갱생. 다시 사는 거. 갱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고 살뜰한 부모의 동생들과 멀리 떨어져서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고 바람도 날도 저물어서 뭐 이런데 뭐 헌사슬 깐 보세요. 한방에 들어서서 주인을 붙였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백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9쪽에 보세요.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거 기억나죠? 제목? 신의주 남쪽에 있는 유동이라는 지역에 박시봉방, 봉방이 뭐라고요? 박시의 지역. 제가 설명했죠. 그래서 이 백석시를 공부하려면요, 평안북도 방언사전이 필요해요. 맞아요, 틀려요? 평안북도 방언사전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려면 보세요. 끝이 있나 없나. 너무나 할 게 많죠. 그래서 이 학풍에 발표됐다고 나왔죠. 48년에. 백석의 친구 허준이 보관하고 있다가 공개했다고 나왔습니다. 쭉 내려가다 보니까 쭉 됐다는 건 건너뛰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그래서 이 작품이 여러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 두 번째 단락 볼게요. 그 밑에 어느 사이에 나는 하고 시작되는 작품은 직접 자신의 여기 좀 밑줄 치세요. 어느 사이에부터 자신의 인생 역정을 요약적으로 회고한다. 맞죠? 인생을 돌이켜 보는 거예요. 돌이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인생과 정면 대결하는 데서 거기 그 119쪽의 밑에서 다섯째 줄부터 밑줄 치세요. 시인이 자신의 인생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심각하고도 진지한 자세가 제시되고 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도록 하고 좀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뒤쪽으로. 이거 다 제가 뭐 이걸 설명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122쪽에 거기 이 작품은 두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122쪽. 백석의 과거시가 그랬듯 타인과 사물의 풍경을 그리는 시. 농촌의 유년기 풍속을 현란한 방언, 리드미컬, 리드미컬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리듬이 있는 이렇게 고쳐주세요. 문장으로 재현하는 시가 아니다.
맑고 가난하고 고독한 시인이라는 장막 뒤에 숨어서 세상을 혐오하며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 시도 아니다 라고 있죠. 그래서 그 자기 부정, 회오 뭐 이런 것을 쓴 시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백석시 문학사적 의의는 5개. 자,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백석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 중 백석시의, 자, 시험은요 문학사적 의의로 맞는 것 이렇게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자, 어떻게 쓰느냐? 다음 중, 자, 써보세요. 백석시의 문학사적 의의가 아닌 것, 의의가 아닌 것을 다 쓰세요. 이렇게 나와. 그럼 1, 2, 3, 4 이렇게 나오겠죠. 어차피 4번까지니까. 그렇죠? 여기서 조금 바꾸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이거 잘 보시라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죠. 첫째부터. 그는 30년대 한국 시사의 새로운 구문 구조와 리듬 구조를 활용한 개성적 스타일의 시형을 제시했다. 첫 번째요. 둘째, 유년기 화자,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동그라미 치면서 보세요. 유년기 화자의 시선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첫 번째에서는 새로운 구문 구조와 리듬 구조 밑줄 치고, 셋째는 평북 방언, 사투리죠. 그런 걸 많이 썼다는 거. 넷째는 뭐예요? 남성 시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후각, 미각, 촉각을 썼어요. 아까 어디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 대표적인 거. 여우? 난골족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다섯째, 시인 자신의 생을 윤리적으로 성찰하는 자성시 동그라미 치세요. 자성시 동그라미. 자성시의 유형을 한국 시사에 제시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만약에 보세요. 제가 시험을 만약에 낸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보세요. 자, 다음 중, 자, 백석시의 문학사적 의의가 아닌 것을 해놓고, 자, 그는 성인기 화자의 시선을 빌어 소멸되어가는 농촌 공동체 면모를 풍부한 친족 일화, 풍속에 소개하 더불어 재현해냈다. 맞아요, 틀려요? 네. 그렇게 나온다니까 시험에. 그래서 유년기 화자라는 말 쓰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저지 코신스키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백석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